사회 모의고사 해설해 보죠. 1번 신의성실의 원칙 옳은 거. 요거 약간 어렵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부작위에 의해서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의무가 전제가 돼야 되죠. 근데 이 자기 의무는 어디에서 도출될 수가 있느냐?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당연히 도출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니은번은 이제 피용자가 잘못해가지고 사용자가 책임을 졌을 때 사용자는 피용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전부 다 피용자한테 물어달라 그러면은 사용자는 뭐 전부 본전이지 않습니까? 전부 피용자가 다 옴팍 뒤집어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 니은번 판례는 우리 간평에는 출제하기 약간 어려울 것 같아요. 요거 이제 사용자 책임과 관련되는 채권법 판례거든요. 어찌됐든 뭐 참고로 보시고 디귿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권리 남용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소유권의 남용의 경우에는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판례가 일정한 경우에는 상계권의 남용이라든지 일정한 경우에는 주관적 요건 필요 없다고 명문으로 이야기하게 있거든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디귿번은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기역, 니은, 디귿번은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요건 노무사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하는 건데 2번 A의 운전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갑이 적사. 이때 갑에게는 아버지, 을, 아내, 병, 부영은, 정은, 태아 문제죠. 그러면 뻔합니다. 이제 5번에 보면은 만일 A의 운전과실로 갑이 아닌 병과 정이 동시에 적사. 태아가 태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태아에게는 일체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갑은 정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속의 대상이 없는데요. 정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5번이 틀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은 정이 살아서 출생해야만 상속권이 있죠. 정지조건서를 이야기하는 거고, 사산 일체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이 살아서 출생하면은 정은 권리가 두 개 생기죠. 독자적인 위자료 청구권도 인정되죠. 그 다음에 상속에 의한 권리도 인정이 되고, 포인트는 뭐예요? 이때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거, 그거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태아인 동안에는 우리 판례에 의하면은 정지조건설 법정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죠. 4번도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3번 의사능력 옳지 않은 거. 의사능력 모든 무효는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요건 사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이거 의외로 출제가 많이 돼요. 의사 무능력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모든 무효에 공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2번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됐을 때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뭐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3번 가정법원은 특정 후견할 때는 본인이 반대하면 할 수가 없죠. 요게 가정법원의 특색이죠. 그래서 3번은 성년 후견하고 한정 후견은 본인이 반대하더라도 할 수가 있죠. 그거 차이점이 아주 시험에 단골 문제입니다. 4번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동의 없음을 이유로 계약제 이거 모순되는 행위이지만 강행법규에 위반했을 때는 오히려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4번은 틀렸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피특정 후견에 대하여 한정 후견 개시했다. 종전의 후견 심판은 종료되었다는 걸 확실히 해줘야 됩니다. 의외로 출제가 좀 돼요. 그러니까 5번은 맞는 이야기고 4번 옳지 않은 거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 그 위에 있는 거 3번하고 비슷한 지문이죠. 요거 취소할 수 있습니다. 모순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2번 우리가 모든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하는 게 대부분 다 가능하죠. 맞고 그 다음 3번 아무리 피성년 후견인이라 하더라도 일용품의 구입 이런 거는 이 사람이 치매 상태에서 약간 회복됐을 때는 혼자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3번은 맞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4번에 얘가 성년 후견인의 동의 없이 했다.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가 취소할 수 없는 범위에 속하는 법률행위를 성년 후견인의 동의 없이 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혼자 할 수 있죠. 법원에서 요 정도는 당신이 혼자 할 수 있다. 이거 취소 안 된다. 이렇게 범위를 정해주면은 그거는 이제 취소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4번은 맞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한정 후견인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요거는 후견인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했는데 근데 후견인이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떡할 겁니까? 이럴 경우에는 법원에 달려가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은 한정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동의가 없으면 피한정 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에 피한정 후견인이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한정 후견인은 취소할 수 없느냐?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법원에 달려가 가지고 후견인의 거기에 가름하는 재판을 받아오라는 이야기죠. 그걸 안 하면은 이거는 이제 취소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5번 이제 미성년자 요거 유언의 경우에는 17세 이상 돼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1번 유언은 18세면 할 수 있고 용돈은 미성년자가 혼자 할 수 있죠. 상속 승인 안 됩니다. 채무가 발생하는 거는 미성년자가 혼자 결정 못하죠.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라는 거고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최고를 하면은 권리를 지키는 거죠. 할 수 있고 5번은 얘가 이제 성년자로 간주가 되어버리죠. 그런 겁니다. 6번 법인 옳지 않은 거. 자, 재단법인 정관은 변경은 정관에서 이거는 주무 설립자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1번은 맞는 이야기고 2번 같은 거는 법조문이죠. 그다음에 3번은 사원 자격의 덕실에 관한 것은 반드시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7가지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4번 청산 절차에 관한 거 요거 이제 강행 규정이죠. 따라서 합의에 한 거는 무효입니다.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5번 요거 중요하죠. 채권 신고 기간 내는 변제하면 안 되죠. 그래도 우리 법 조문에 그 기간 동안에 지연 배상은 해줘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5번은 그래서 틀렸죠. 7번 옳지 않은 거 정관 변경에 요거는 법에는 허가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판례가 인가라고 해석하죠. 인가는 기속적 재량이라 그래갖고 이거 안 해주면은 소위 대상이 됩니다.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1번은 맞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2번 개인의 사리도모 법령 규정 위배 요것도 우리 판례가 외형 이론에 의하면은 그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되죠. 2번은 맞는 이야기고 3번은 아무리 청산 종결 등기가 격려됐다 하더라도 사무가 마쳐야만이 이 법인은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은 맞는 이야기고 4번 강행 절차고 5번 그 교회 일부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한 경우에 종전교회 대사는 남아있는 사람 거죠. 근데 요거는 거기 해설에 있는 것처럼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했는데 이게 교단을 탈퇴했다든지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거는 3분의 2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교단이라는 말이 안 나오면은 교회 나간 사람은 기존 교회 재산에 대해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밑에 해설에 여러분들이 해설 보시면 교단 탈퇴했다. 요럴 경우에는 3분의 2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8번 갑이 생전 출연으로 재산 출연하여 을 재단법인이 설립하였다. 옳지 않은 거 채권의 경우에는 이게 부딪히는 조항이 없어요. 부동산이나 동산은 이 물권법하고 부딪히는 조항이 있거든요. 채권은 부딪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근데 1번은 말이 안 되죠. 통지는 어디까지나 대항 요건이에요. 그래서 1번은 그런 면에서 틀렸다는 거죠. 법인 설립 등기를 마쳐버리면 이제는 법인이 채권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동산의 경우에는 이때는 갑의 출연 재산이 이때 동산일 경우에는 법인이 설립 등기만 마쳐버리면 그 동산은 인도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인께 되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착오에 의한 경우 취소할 수 있죠. 그러면 법인이 없어지겠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판례고. 그 다음에 갑의 출연 재산이 부동산이다. 을법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갑의 사망으로 병익의 상속 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뭡니까? 그 부동산은 을법인의 그거죠. 이제는 이 사람이 뭡니까? 48조 1항에 설립 등기만 해버리면 법인께 돼버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4번은 맞는 이야기고 근데 이제 5번이 문제죠. 얘가 상속인이 그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지 않고 딴 데 팔아먹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누가 소유자냐? 이때 우리 판례는 먼저 등기를 받아간 사람이 소유자가 됩니다. 근데 이 지문에는 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고 되어 있으니까 정이 소유자가 되는 거죠. 법인이 먼저 등기를 받아오면 법인이 소유자가 되고 정이 소유권 등기를 먼저 받아가면 정이 소유자가 되고 뭐 이런 관계라는 거죠. 자 9번에 A 대표이사 갑이 A를 대표하여 을과 매매계약 체결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 자 이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갑과 A의 이익 상반하는 경우에는 대표권이 없죠. 맞습니다. 이익 상반하는 경우에는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되잖아요. 이때 이 사람은 대표권이 없죠. 기억번은 맞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갑이 A를 위하여 매수인 을로부터 매매계약 대금을 수령한 경우에 채무불이행을 계약을 해제하면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죠. 누가 부담합니까?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죠. 권리 의무는 전부 법인이 부담하는 거니까. 그래서 니은번은 틀렸다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번 정관에는 대표권 제한은 규정을 두었다. 효력이 발생한 거죠. 근데 등기를 안 했다면은 이 사실을 아는 악의자에게도 대항할 수가 없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디귿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리얼번은 법인의 행위는 대표이사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간주하니까 법인이 고의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겠죠. 리얼번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어찌됐든 옳은 거 찾는 거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0번 옳지 않은 거. 1번 같은 거는 판례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 판례는 정화조는 이거 종물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술 마시러 가면은 그 상가에 공동변소 있죠. 그거는 우리 판례가 종물 맞다 그랬거든요. 근데 정화조는 구성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1번은 맞고, 2번은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이야기죠. 주된 권리, 건물이 양도되면은 종된 권리인 임차권 내지 지상권도 양도되고, 그 다음에 뱀장어 전부 이거 집합물이잖아요. 특정이 되면은 전체를 한 개로 봐가지고 양도담보가 되죠. 3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요 4번은 옛날 이야기인데 요 물건 갖다 주세요. 제가 특정시켜보면은 특정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당사자의 의사입니다. 근데 이게 대체물이냐 부대체물이냐 요거는 거래 관념 가지고 판단합니다. 요즘은 이 문제 잘 출제 안 하던데 요거 옛날에는 좀 출제했습니다. 5번도 마찬가지죠. 임야 내 자연석 조각하여 제작한 석불은 이제는 토지와 독립한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이것도 예전에는 좀 출제를 했는데 최근에 한 5년 동안에는 요 4번하고 5번은 별로 출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참고하시라고 출제를 해보았습니다. 11번 반사회 질서 옳지 않은 거. 1번 이제 국가가 개인에게 강박을 강해가지고 재산을 이제 계약을 맺게 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 판례가 뭐라 그래요? 요거는 강박을 했기 때문에 취소의 대상은 되는데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는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1번은 그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고, 2번도 요즘은 이 판례 잘 출제 안 하던데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한가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요거 요약정 유효냐 무효냐, 우리 판례는 유효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반사회 질서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3번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였다. 이때 나중에 이게 장물행을 했다. 이때 반사회질서 행위 판단 시점이 언제냐 이거 아니에요. 법률행위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은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4번은 도박자금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은 이게 나중에 경매가 일어나면 국가의 도움을 한 번 더 받아야 되죠. 이거는 급여가 아니라는 겁니다. 불법 원인 급여에서 말하는 급여는 종국적이어야 되죠. 근데 저당권은 종국적 급여가 아니니까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저당권 말소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4번이 틀렸고, 5번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였다면 그것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세금의 경우에는 우리 판례가 반사회질서 행위를 굉장히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5번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중 의사표시와 관련된 판례 중 틀린 겁니다. 1번 자 뭔가 명의 대출해줬다, 명의를 빌려줬다. 이거 우리 판례는 비전이 표시 아니라 그러죠. 명의 빌려준 사람이 마지막에 갚아야 됩니다. 이제 그런 판례고, 2번은 이게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인 계약이라 하더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무효인 계약도 취소 요건을 갖추면은 취소할 수 있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럼 차고는 경제성이죠.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면 취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뭐 정말 중요한 판례고요. 그 다음 4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착오가 게재되어 착오 취소와 경합이 문제되더라도 사기에 의한 취소와 요거는요 그 해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게 경합되는데 제3자가 사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표시상의 착오를 하게 만들었다. 이때는 예외적으로 착오에 의한 문제만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유명한 판례.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하고 착오도 경합될 수가 있습니다. 사기가 뭐예요? 동계의 착오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동계의 착오가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이게 표시 넘어가 버리면은 이때는 이제 사기도 뭡니까? 착오의 문제로 이제 바뀌는 거죠. 이때는 사기도 해당이 되고 착오도 해당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죠. 어찌됐든 4번은 맞는 4번은 경합이 규정만이 그러면 틀리는 거죠. 착오도 인정이 되니까. 5번은 오표시 무효의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됐으니까 이때는 착오 취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5번은 맞습니다.
13번 표현대리 옳은 거. 자,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채무 이행할 때 과실상계 적용 안 되죠. 과실상계는 손해배상 청구할 때 상대방이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은 틀렸고 2번 정당한 이유의 판단 여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지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은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에 관한 여는 적용되지 않느냐. 법정대리는 126조, 129조 다 적용되죠. 125조만 적용이 안 됩니다. 대리권 수여라는 말 때문에 그렇죠. 그 대리권 소멸은 법정대리, 표현대리 적용되죠. 복대리 무조건 적용됩니다. 이거 매번 무조건 출제될 건데 볼 것도 없어요. 복대리, 표현대리 무조건 적용됩니다. 5번 대리권이 있다는 사실과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사실.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사실은 그 요건 사실이다. 대리권이 있다는 말은 너 이 사람 유권대리라는 이야기고요. 표현대리는 이 사람 무권대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번지수가 다르죠. 그래서 그 사실은 요건 사실을 달리하므로 유권대리를 주장한 속에는 표현대리는 주장한 게 없습니다. 완전히 번지수가 다르니까요. 요거는 민사소송법 판례지만 굉장히 우리 시험에도 자주 나온다 그랬습니다. 5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14번 대리 옳지 않은 거. 자, 1번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은 준법률행위에도 유추 적용되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고. 그 다음 2번 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 대리는 보존행위는 무제한할 수가 있지만 이용 계량 행위는 성질의 제한을 받죠. 그러니까 이제 2번이 틀렸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3번 대리인이 개인적 대리권 남용이죠. 이때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했다. 이럴 경우에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라면은 이거는 본인에 대한 효력이 있습니다. 대리권을 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본인의 이름을 썼다는 겁니다. 근데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논리입니다. 어찌됐든 3번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요거 굉장히 어려운 판례예요. 3번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체크해 두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4번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 선임할 수 없지만 본인의 성락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성립할 수 있죠. 그거 묻는 거고. 그 다음 5번 5번째 법정대리는 복대리는 행위에 대하여 무과실 책임이죠. 원칙적으로. 5번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제한능력자 혹은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 보호와 관련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거. 제한능력자는 1개월 여유 주는 거고 무권대리는 상당한 기간입니다. 이제 그거 묻는 거고. 그 다음에 둘 다 발신주의는 마찬가지입니다. 최고는 도달주의예요. 근데 최고를 한 데 대해서 이 사람들이 답을 발하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3번 그러면은 제한능력자는 추인한 거로 보는데 무권대리는 추인을 거절한 거로 보죠. 가만히 침묵을 지키면 맞는 이야기고. 그 다음 4번 악의자에게도 물어볼 수는 있죠. 최고권은 있습니다. 맞고. 그 다음 5번 악의자에게 철회권은 둘 다 없죠. 선의자에게만 철회권이 있으니까 악의자에게는 철회권이 없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묻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16번 미성년자 갑이 자신의 토지를 법정대리인 병의 동의 없이 을에게 매매. 옳은 거. 1번 갑이 병의 동의. 자, 요거는 뭡니까? 매매 계약을 단독으로 취소했다. 그 취소는 다시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 무슨 소리입니까? 끝난 거죠. 미성년자도 다시 혼자서 취소할 수가 있잖아요. 단독으로. 그럼 취소해보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니까 끝나버린 거죠. 일방적으로 번복이 안 됩니다. 법률 효과가 발생하면. 그 뒷부분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2번 갑은 이거는 뭡니까?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죠. 그럼 얘는 성년자가 된 날로부터 3년이니까 2번은 맞는 이야기 같은데요. 3번 위매매 계약이 갑이의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되었을 때 갑은 을로부터 이거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되잖아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뭐 그런 거니까 틀렸고. 그 다음 4번 갑은 미성년 상태에서도 추인을 할 때는 미성년자는 그 혼자서는 못합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든지 자기가 성년자가 되고 난 다음에 하든지 이래야 되는 거죠. 취소는 미성년자 상태에서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추인은 그게 안 됩니다. 그거 이제 묻는 거고요. 그 다음 5번 병이 위매매 계약이 취소할 수 있는 추인을 할 경우에는 알고 취소권을 포기해야 되죠. 모든 추인이 다 똑같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추인을 합니까? 모르는데 추인하는 것은 법정 추인은 가능하죠. 그러나 일반 추인은 안 됩니다. 그래서 5번은 틀렸다는 거죠. 17번 토지거래 허가 의혹입니다. 옳지 않은 거. 갑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냐? 왜 없어요? 있죠. 소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1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2번 어른 매매 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때 요거를 이유로 해가지고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정말 어려운 판례죠. 외우셔야 되고.
3번 손해배상 뭐 도와주지 않으면 손해배상이 얼마 약정했다. 이거는 인정됩니다. 요거 외우셔야 되고. 그다음 4번 처음부터 볼 것도 없죠. 요거는 유동적 무효가 아니고 확정적 무효가 되죠. 그다음 5번 이 계약이 이거는 잘못이 있는 우리가 보통 기책 사유가 있는 사람은 뭔가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요거는 예외입니다. 기책 사유가 있는 사람도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5번도 어려운 판례죠. 18번 갑은 자신의 소유인 X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이게 법적 성격이 뭐예요? 누구누구가 사망하면 어떻게 한다? 이게 불확정 기한이죠. 사람은 언젠가는 사망하는데 이 사람이 언제 사망할지는 모르니까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옳은 겁니다. 자, 이거 정지조건부가 아니죠. 불확정 기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번 벽이 사망하면은 매매계약은 계약을 체결한 소급효가 없죠. 원칙적으로. 그래서 2번은 사망한 때로부터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사망하기 전에는 매매계약 채권을 왜 양도가 안 됩니까? 조건부 권리, 기한부 권리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사망하기 전에 X건물의 소유권 이 기대권인데 이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침해했네요. X건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해버렸다. 그럼 을은 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죠.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갔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불법행위 이런 거를 이유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5번 이제 소멸시효는 객관적이죠. 알게 된 거 이런 거는 사실상의 장애잖아요. 뭐 속으로 뭐 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아니죠. 사망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죠. 그때부터 권리 행사가 가능하니까 그렇습니다. 19번 갑이 을에게 부동산 매도 이때 갑의 매매대금 청구권과 을의 소유권 이전득이 청구권 판례 옳지 않은 거 채권적 청구권은 10년이죠. 맞고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을 거고 그런데 이 사람이 미등기 전매를 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점유를 상실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소멸시효가 진행하느냐? 아니라 그랬죠. 이제는 더욱더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를 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권리 위에 잠잔 적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소멸시효는 역시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이제 틀렸다는 이야기고 4번 1번하고 4번 다 똑같은 겁니다. 매매 계약을 했으니까 소유권 넘겨달라 뭐 이런 거 대금 달라 전부 채권적 청구권이죠. 10년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동시행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대방의 항변권에 불과하지 객관적으로 이행기가 되면 권리 행사가 가능하니까 그때부터 바로 소멸시효는 진행되어 버리죠. 5번은 맞습니다. 그런 거네요. 그 다음에 20번 소멸시효 옳은 겁니다. 1번은 당사자 간에만 하면 틀렸죠. 성개인에게도 미치니까. 주된 권리 당연히 종속된 권리에 미치죠. 틀렸고 단축 경감은 할 수 있죠. 연장 이런 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처분 능력이 필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 틀렸네요. 다 법 조문 이야기고 부부의 경우에 이제 소멸시효 정지 사유인데 6개월 여유를 주죠. 그런데 1개월 여유 주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천재지변이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21번 물권적 청구권 옳지 않은 거. 자, 1번 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저당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방해 배제 청구권으로 제거 청구권으로서 피담보 소멸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의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느냐. 소유권을 상실했는데 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계속 이제 물권적 청구권에는 이 판례가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죠. 1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변제되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소유권이 내가 소유권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양도도 안 보고 설정권자는. 그럼 이거 소멸시효에 걸릴 리가 없죠. 3번 그냥 법 조문이고 그 다음에 4번은 점유할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환 청구하더라도 인정이 안 되겠죠. 뭐 4번은 법 조문이고 그 다음에 우리 민법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용익물권 제한 담보물권으로 준용하죠. 그러니까 5번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22번 등기 187조가 적용되는 거 그거 묻는 거네요. 자 1번 저당권 이거는 계약이니까 186조 2번이 바로 정답이죠. 소멸시효가 완료돼 가지고 채권이 이제 없어졌다 소멸되었다 자동적으로 저당권도 피담보 채권이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저당권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2번이 187조죠. 3번은 협의입니다. 협의는 매매죠. 186조. 4번도 현물 분할을 했는데 뭐라고요? 조정조서의 작성에 따른 공유관계의 소멸. 요거는 합의를 한 거라는 이야기죠. 4번. 그 밑에 협의에 따라 했는 이야기입니다. 공유토지를 협의 분할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조정조서. 원래 조정조서는 이거 187조 아니냐? 협의 분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5번은 이행의 손은 당연히 186조가 적용이 되죠. 뭐 그런 것들은 다 알겠습니다.
등기, 경정등기하고 변경등기의 차이점. 경정등기는 원시적 불일치죠. 맞는 이야기고. 2번 소유자만이 진정명의 회복은 실질이 214조죠. 소유자만이 항소할 수가 있고. 3번 상대방은 현재의 등기 명인이 맞습니다. 4번 정려를 부동산으로 했으나 등기 원인 이게 바로 허위 표시지 않습니까? 은닉행위죠. 근데 현재 이 사람이 소유자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체관계에 부합하니까 그 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5번 어렵습니다. 우리 판례에 의하면은 스스로 말소 등기했을 경우에는 말소 회복 이런 판례는 정말 어려운 판례입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 간평에서 한번 출제가 되었죠. 근데 어쩌다가 이런 어려운 판례가 한 번씩 출제되는데 뭐 그 아실 분들은 그냥 아시고 나는 이런 판례 모르겠다 하더라도 뭐 별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은. 자, 무효등기 유용 옳지 않은 거 1번 우리 의사표시는 자 묵시적으로 다 된다는 거고 2번은 무효등기 유용할 때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이제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당연히 이제 2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3번 모든 등기 뭐 가등기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3번 맞고 그러나 표제부는 안 되죠. 표시부에 있는 거는.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거죠. 기존 건물이 전부 멸실된 후 그곳에 새로이 신축한 건물의 물권 변동에 관한 등기 이거는 유용이 안 됩니다. 그 다음 무효인 등기 유용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됩니까? 민법 총칙에 139조가 적용되죠. 무효 행위를 추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소급효가 없는 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소급이 틀렸습니다. 25번 동산 선의 취득 옳지 않은 거 등기 등록 자동차 같은 거 안 되죠. 그 다음에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는 거 제외하고는 아무런 거래가 완벽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점유 계정 이외는 다 인정이 되니까 3번도 맞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동산 질권의 선의 취득을 저지하기 위해서 취득자의 점유 취득이 과실에 의한 것임을 동산의 소유자가 입증해야 되냐. 무과실은 추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거꾸로 된 거죠. 틀렸습니다. 그런 이야기고. 5번 도품 공개시장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대가를 변상하고 양수인에게 대가 변상하고 소유자가 찾아올 수가 있죠. 5번은 맞는 이야기네요. 26번 점유 옳지 않은 거. 자, 이제까지는 이 사람이 자주 점유였다 하더라도 팔았다면은 아직 이제는 타주 점유로 바뀔 거 아닙니까? 1번은 그런 거고. 2번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자기 소유의 토지를 일부를 알고 점유했나. 나중에 사정을 알게 되는 건 관계없죠. 그 처음 시점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2번은 틀렸습니다. 경락 마찬가지죠. 1번하고 똑같습니다. 이제는 타주 점유로 바뀔 거고 4번 5번 정말 어렵고 중요하고 외워야 되죠. 점유자가 명의자를 상대로 소송했는데 졌다. 그런데 이거는 그것만 이제 인정이 안 된 거지 다른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타주 점유로 전환된 건 아닙니다. 다만 소를 제기한 그때부터 악의 점유자가 되는 거는 좀 다른 문제죠. 근데 5번은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했다면 이거는 이제 권리 의무가 확정된 거죠. 이때는 패소 판결 확정 때부터는 이 점유자의 점유는 타주 점유로 바뀝니다. 4번 5번은 그냥 무조건 외우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27번 구분 소유입니다. 1번 전유 부분으로 변경 당연히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구분 소유자 중 일부가 복도 계단과 같은 공용 부분의 일부를 아무런 권한 없이 점유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곳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죠. 설령 거기에 쓸모없는 그런 걸 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판례는 뭐 그런 거고요. 3번 지상권도 대지 사용권이 되죠. 뭐 소유권만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관리단은 우리가 민법 총칙상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입니다. 별도의 성립 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이게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은 이게 등기를 통해서만 이게 구분 건물이 나타난 건 아니죠. 이 건물이 완성되기 전이라도 뭐라고요? 건축허가 신청을 통하여 짓는 사람의 의사가 표출되면은 그거는 구분 건물이 될 수 있다는 중요한 판례죠. 5번은 중요한 판례입니다. 28번 소멸시효 취득시효 옳은 겁니다. 자, 취득시효 기간 내내 등기 명인이 동일하다. 이때는 기산점을 임의로 잡아도 아무 문제가 없죠. 틀렸고. 그 다음에 전유자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때는 임의로 할 수가 없죠. 요거는 이제 사실은 암묵적으로 깔려 있는 거는 등기 명인이 바뀐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등기 명인이 바뀌지 않으면 1번으로 가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잡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2번은 틀렸다는 겁니다.
3번은 이거 민법 총칙 문제죠.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이죠. 근데 여기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받는 사람에 불과하다. 이게 판례지 않습니까? 3번은 그래서 틀렸다는 거고.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되는데 취득시효 중단 사유는 아니죠. 뭐 이거는 정말 기본적인 중요한 거고. 그다음 5번 취득시효 중단. 거기 이제 5번이 그 이야기죠. 종래의 점유 상태의 계속을 파기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가압류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가압류는 취득시효 중단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29번 갑은 7분의 1, 을은 7분의 2, 병은 7분의 4. 뻔하죠. 병은 그러면은 과반수 지분권자입니다. 그럼 1번 갑이 을병과 협의 없이 엑스토지 전부를 독점적 점유. 이때 을은 을도 자기는 과반수가 아니죠. 그럼 자기한테 달라고는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방해 배제 청구권은 행사할 수가 있지만 이거 묻는 거죠. 1번 맞는 이야기고. 외부 사람이 전부 점유한다. 이때는 관계없죠. 보존행위니까 갑, 을, 병 단독으로 다 할 수가 있죠. 2번은 맞고. 병이 갑, 을과 협의 없이 엑스토지 전부 무에게 임대할 수 있죠. 그럼 무는 이게 이 사람은 적법한 임차인이잖아요. 따라서 갑은 무에게는 차임 상당액의 7분의 1을 부당 이익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가 없죠. 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런 거고. 4번 특약을 했다.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다면은 특정성 개인도 그거를 이어받는 거죠. 중요한 판례고. 그 다음에 지분이야 이 사람들은 각자 스스로 상대방 동의 없이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겁니다. 30번 총류 옳지 않은 거. 이거 전부 판례죠. 매매계약은 처분행위 맞습니다. 처분행위 맞다는 이야기는 총회 결의 거치라는 이야기죠. 1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2번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죠. 보정은 우리 판례가 뜻밖에도 총회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이게 공유하고 합의하고 차이점이죠. 총유는 지분이라는 개념이 없죠. 구성원들에게. 따라서 보존행위를 각자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3번은 그래서 맞고. 4번 그래서 보존행위 차원에서 소송 제기할 때도 개인은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4번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주택조합 완공된 건물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조합은 전원이 공동소유죠. 5번은 맞는 이야기겠네요. 1번이 틀렸습니다. 31번 지상권 인정되지 않는 거. 기업법 분리처분 되죠. 종물 주물 이런 이론이고. 그 다음에 공짜 지상권이 가능하죠. 이게 디귿번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상권은 법정갱신 제도가 없어요. 전세권은 있는데 이런 거는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 우리가 구분 지상권은 지하철 때문에 이게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수목 소유를 위해서는 당연히 인정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32번 분묘기지권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했다. 그럼 당연히 분묘기지권 취득하겠죠.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1에서 토지 소유자 분묘의 수호관리자가 지료 직업 의무의 존부나 범위 등에 관하여 약정을 했다. 그 약정 요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요런 지료와 관련해 가지고는 중요한 판례가 어렵고 중요한 판례가 좀 있으니까 외우셔야 돼요. 승계에 대하여도 미치죠. 3번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이장한다는 특약이 없이 토지를 팔았다. 그럼 이제 분묘기지권 취득하는 거죠. 그럼 이때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이거 이제 지료 직업 의무가 있죠. 그래서 1번, 2번 같이 외우시고 3번, 4번 같이 외우시고 그렇습니다. 자, 3에서 분묘기지권자가 판결 확정 후 돈 달라고 했는데 안 준다. 이럴 경우에만 분묘기지권 뭡니까? 소멸을 아닙니다. 분묘기지권도 여러분들 해설 보시면은 일반 지상권 규정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2년 동안 판결 확정 후 2년 동안 지상권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은 이제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묻는 판례죠. 33번 법정지상권 옳지 않은 거.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서겠다. 건물 전세권. 그럼 이제 전세권 이 대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이때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이거 전세권자가 아닙니다. 집주인에게 이제 지상권을 설정한 거로 보면은 거기 들어와 사는 전세권자는 혜택을 보는 거죠. 요거는 조문 구조를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토지와 함께 공동거장권이 설정된 건물이 존속함에도 등기가 멸실되도 등기 멸실되도 이거는 그대로 인정되잖아요. 그 경매로 토지가 이거 당연히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니까 등기부가 없어졌다. 이거는 뭐 요건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2번이 바로 정답이고요. 저당권자의 동의 뭐 여러 번 나왔죠. 뭐 이거 공시도 안 되고 당연히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설 건축물 안 되죠.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처분권까지 인정했다. 이럴 경우에는 이거는 저절로 해결이 된 거죠. 이럴 경우에는 간섭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까닭이 없죠. 처분권을 넘겨받았으니까.
맞습니다. 34번 전세권 옳은 거 1번 우리가 이제 소유권도 마찬가지죠. 인도는 소유권 성립 요건이 아니잖아요. 등기가 성립 요건이지. 그 이야기입니다. 1번은 틀렸고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 설정할 때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로만 2번은 뭐 별 하자가 없네요. 되도록이면은 이 지상권을 뭡니까 인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야지 이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제대로 살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조문입니다. 3번 전세권의 사용 수익권 등을 배제하면 물권 법정주의에 반하겠죠. 3번은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세권의 경우에 관리를 누가 해야 됩니까? 전세권자가 관리해야 되는 거죠. 4번은 틀렸고 법정갱신은 187조가 적용될 거니까 등기 이런 말 나오면 안 되죠. 틀렸습니다. 갑소유 X주택의 35번 공사수급인 을이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X에 관하여 적법하게 유치권 행사 옳지 않은 거 을이 X에 계속 거주하며 사용하는 거 적법하죠. 유치권 행사의 방법으로 이 거주하는 거 이게 정당한 권리 행사라 그랬지 않습니까? 뭐 1번은 그 이야기일 거고 2번 경매 신청할 수 있죠. 그러나 우선 변제권은 유치권에는 인정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치권의 경우 이게 동생항변도 마찬가지인데 상대방에게 유치권이 있으면 원고가 패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차피 서로 주고받는 게 타당하니까 뭔가 상환 판결한다는 겁니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은 맞는 이야기고 4번 정말 중요하죠. 을이 X의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1년 내 점유 회수 이소를 제기했다. 성소했다. 성소 가지고 안 됩니다. 성소 플러스 점유를 실제로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끊어졌던 점유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하지 않더라도 이 말이 틀렸고 이 판례는 단골 시험 지문이니까 꼭 아시기 바랍니다. 5번 을이 X 점유를 침탈당한 후 유치권 소멸 손해배상 청구권은 1년이 아니죠. 이거는 편의적으로 그냥 물권법에 규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별도로 논해야 됩니다. 36번 유치권 옳은 겁니다. 기억번 유치권 배제 특약에 따른 효력은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가 있죠. 상대방이 하나여 이거 아닙니다. 특약에 따른 효력은. 그 다음에 니은번 점유가 니은번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디귿번 이 판례 정말 어려워요. 공정한 가격을 쉽게 알 수가 없을 때 간이 변제 충당을 인정할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우리 판례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 디귿번 판례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런 판례 출제되면 정말 골치 아프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이거 적법하다 그랬잖아요. 부당이득은 성립하겠죠. 그러나 불법 사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옳은 거 찾는 거니까 3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네요. 37번 갑이 을에게서 1억 원 빌리면서 차무담보로 금전 채권에 대하여 채권 질권이네요. 바르지 못한 거. 1번 갑이 병에게 질권 사실을 통지하거나 병의를 승낙했다. 그런데 이제 병이 을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을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맞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해설 한번 보실까요? 질권 설정 사실을 통지하거나 승낙했다면은 이 대항 요건을 구비했죠. 그렇다면 이제 병의 갑에 대한 변제로는 을에게 대항할 수가 없죠. 대항 요건을 구비했으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이야기고 2번은 부당 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죠. 을이 병으로부터 갑에 대한 자기 채권을 초과하여 지급받았다. 병에게 부당 이득 반환 의무 부과합니다. 이때 을을 상대로는 부당 초과 지급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질권 설정자하고 사이에는 아니라는 거죠. 그 해설 여러분들 요 37번은 굉장히 어려운 판례를 제가 많이 넣어 놓았습니다. 요거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2번은 맞는 이야기고 병에게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병은 그러나 특별한 해설 보면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제3채무자의 질권 설정자에 대한 급부와 질권 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을 상대로는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부당 이득 반환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2번은 맞는 이야기고 지금 3번 하고 있습니까? 3번 2에서 을이 초과 지급 부분을 갑에게 반환했다. 이때 질권자가 초과 지급 부분을 질권 설정자에게 반환했다면 이거는 누가 이득을 보는 겁니까? 질권 설정자가 이득을 보는 거지 질권자가 이득을 보는 게 아니죠. 따라서 3번은 틀렸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4번 너무너무 중요하죠. 임대차 계약서가 이게 도대체 채권정서에 해당하느냐 이거지 않습니까? 우리 판례는 채권정서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고 5번도 정말 어렵죠. 채권 양도입니다.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양도했을 때 이게 질권자를 이의해야 하는 변경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 판례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을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37번에 있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2번, 3번, 4번, 5번 전부 다 어려운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아셔야 됩니다. 요거는 정말 되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판례를 그냥 고만고만한 판례가 많은데 여기 이제 요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판례가 좀 있죠. 자, 38번 갑은 2010년 4월 15일 을로부터 300만 원 빌리면서 6개월 후에 뭐 갚아주기로 했다. 그래서 도자기 질권 설정했다. 근데 그 후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을은 병으로부터 270만 원 빌리고 뭐 채권 질권을 뭡니까 전지를 했다는 이야기죠. 책임 전지를 했 모양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옳은 겁니다. 이때 을이 병에게 400만 원 빌리고 원질권이 300이잖아요. 그럼 400만 원은 안 되죠. 초과하면 안 되니까. 1번은 바로 틀렸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2번 어른갑에 대하여 원질권의 피담보 채권액인 전질권의 피담보 채권 초과는 30만 원에 대하여만 일부 요거 초과는 요거에 대해서만 이것도 안 됩니다. 전체를 하나로 불가분성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은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통지해야 되죠. 전질권 설정하는 거. 어른 1을 갑에게 당연히 통지해야 됩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채권 질물 공동 입질설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질물이라고 되게 틀렸네요. 5번은 법조문 336조를 그대로 냈네요. 병의 이웃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질물인 도자기가 멸실되었다. 어른 도자기 멸실에 관하여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39번 저당권 1번 어렵죠. 저당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가 채무가 소멸하면은 이 사람 저당권 말소 청구할 수가 있느냐. 근데 이 뭐를 근거로 해야 됩니까? 이게 뭐예요? 계약을 할 때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저당 부동산의 옛날 소유자도 계약상의 권리에 의해서 저당권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요걸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판례입니다.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2번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 뭡니까? 물상보증인이라는 이야기죠. 1년분 아니죠. 뭐 2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일부 변제했다. 축소되는 거 아니죠. 불가분성이니까 틀렸고. 3번은 어렵습니다. 이 물상대위권인데 언제까지인 거니까 배당 요구 종기까지예요. 이렇게 어렵게 출제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워낙 물상대위 파트가 중요하니까 뭐 알아놓으시는 게 좋겠죠. 5번 대체물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피담보 채권은 언제 시가냐? 요것도 어렵습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서입니다. 요거 5번도 외우실 분들은 외우십시오. 요런 판례 진짜 골치 아픕니다. 방법이 없죠. 40번 저당권 옳지 않은 거. 저당권과 피담보 채권을 냈는데 1번은 양도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은 갖췄는데 등기는 안 했다. 근데 이제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판례가 이게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2번은 대항 요건은 갖추지 않았는데 저당권 이전에 부기 등기는 갖췄다. 그럼 경매 신청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시차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3번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거 제가 1회 모의고사 때인가 했을 겁니다.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 신청했다. 이때는 경매 신청 시에 채무가 확정되는 게 아니죠.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입니다. 요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저당권을 양도할 때 4번에 저당권 설정자 뭡니까? 저당권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하면 되는 거지. 뭐 여기에 뭐 다른 사람 뭐 물상보증인이라든지 채무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뭐 이거 낄 이유가 없습니다. 4번은 그래서 틀렸다는 거고요. 5번은 옛날 우리 간평의 기출 판례인데 뭐 하나 알아놓으십시오. 공동저당관계의 등기는 곧 공동저당권의 성립 요건이나 대항 요건이라고 할 수 없다. 뭐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5번도 아마 딱 한 번 출제되었을 거예요. 이때까지. 이것도 사실은 몰라도 되는 판례인데 혹시나 우리 예전에 기출 문제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4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